요즘 부모 자녀 세대인 이들이 말하는 팬덤은 도대체 뭘까요? 팬덤은 어디에나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흥미나 목적, 구매력 등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팬덤은 팬과 영지, 나라를 뜻하는 덤의 합성어로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어디에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주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책에서는 세대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대에 걸쳐서도 나타납니다. 팬덤이라는 말은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팬덤은 우리말로 벽이라고 하는데요. 도벽 할 때 그 벽이에요. 조선시대 때 팬덤은 무언가를 병적으로 한 방향에 치우쳐진 괴상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그래서 강하죠. 책에도 팬덤 하면 아이돌에 미쳐 사는 10대 청소년이나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문장이 중요해요. 팬덤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팬과 팬덤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팬덤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같은 관심사, 함께, 그리고 행복입니다. 함께 즐길 때 행복해지고 함께 좋아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루덴스가 유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희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당시 초대형 호수부지에 건설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재미거리, 놀거리, 유희가 필요했던 거죠. 이 귀족들이 같은 관심사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콜로세움이 초대형 테마파크인 셈이죠. 그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함께 나눌 주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 같이 즐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 도시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만들어져요. 어쩌면 로마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팬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콜로세움이 이제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해져서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지털 문명이죠. 대표적으로 SNS. SNS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대한 광장이 됩니다. 이건 팬덤에게 축복이에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국 드라마 최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전체에서 다 1등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을 다 하고 자란 사람인데 이런 주제로 그런 게 가능해? 이유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맞아요. 넷플릭스가 강요 안 하죠. 광고도 없어요. 그런데 댓글이 달립니다. 야, 이 드라마 본 사람 완전 꿀잼. 그리고 뭐 너튜브에 올라오고 인스타에 올라오고 계속 글들이 올라오게 돼요. 좋아요 개수가 늘어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들 궁금해 미칩니다. 야, 456번 그게 뭐야? 깐부 그건 또 뭔데? 이러면서 결국 드라마 정주행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오징어 게임의 사진에다가 뭘 더 씌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 또 자기들끼리 퍼뜨리면서 또 즐거움을 재창출합니다.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은 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힘을 더욱 강력히 키우면서 엄청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소비자로서의 우리는 매일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 어떤 창의적 콘텐츠를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음식, 고용한 사람,
관심 갖고 있는 예술, 영화, 연극 및 도서 등 수백 가지를 선택한다. 팬덤 경제에서 우리에게 권력이 왜 생기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검색 인류예요. 뭐 하려고 하면 일단 폰을 들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TMI, 밥 먹기 위해서 맛집 하나만 고르려고 해도요, 쫙 나옵니다. 엄청 많죠.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방송을 보는 모든 과정에 자기 선택이 필수적으로 개입됩니다. 옛날에는요, TV에서 광고를 하면 그래, 저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매체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소통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먹어봤더니 어떻더라. 내가 써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명에 익숙해지면 일방적인 대중매체가 전하는 정보보다 직접 경험해본 개인의 리뷰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자본에 의한 광고 효과보다 실제로 경험한 소비자의 리뷰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광고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 이 중대한 변화를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0% 할인, 무료 배송,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저렴하다는 식의 제품 광고와 소셜 미디어 광고를 만들어내느라 바쁘다. 제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간과 그들의 삶을 간과하게 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요, 뭘 사는 게 즐거워야 삽니다. 말하자면 소비도 유희와 함께 즐기는 것이죠. 저자는 팬티 구독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이 정말 재밌어요. 더 강해지고 있는 900만의 행복한 엉덩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품의 종류, 사이즈, 디자인,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매달 같은 날 새로운 속옷이 배송되는 시기예요. 그럼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뭘까요? 네, 바로 커플 속옷입니다. 남녀가 같은 프린트가 된 그들만의 커플 속옷을 사고 그 속옷을 입은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 구독 서비스의 팬덤이 이 사진 때문에 더 커집니다. SNS에서 보니까 와, 이건 괜찮겠는데 하는 공감대가 커진 것이죠. 이렇게 팬덤이 정착하면서 나 매달 그런 걸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속옷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치약이나 칫솔, 면도기 등 구독 가능한 서비스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구독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라방이 대세예요. 사람을 구독한다. 난 저 사람이 소개하는 건 무조건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주도한 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 기반한 새로운 소셜 커머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유통 형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왕홍 마켓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왕홍이 뭐냐? 왕러 홍런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SNS 스타들이에요. 요리, 여행, 쇼핑, 패션, 게임,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라방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걸 보고 물건 산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전형적인 팬덤 경제를 보여주는 판매 방식입니다. 한국판 왕홍도 있습니다. 구독자 17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입 짧은 햇님이 90분 동안 라방에서 순대볶음, 가래떡, 김부각을 먹었더니요 2만 명이 넘게 동시 접속을 하고요 6만 개가 넘게 팔려요. 매출이 약 3억. 여러분, 이게 TV 홈쇼핑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팬덤을 창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소비자들은 뭘 살 때 1인 유튜버에 대한 신뢰가 무려 73%예요. 그 광고는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저 친구는 믿을만해라고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소개한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덤 기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팬덤의 열기가 강력할수록 마케팅이 잘 되고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 팬덤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느 기업에 팬덤이 있는지 알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팬덤으로 성공한 기업들 한번 볼까요? 요즘 직거래 어디서 해요?
야채마켓에서 하죠. 중고 거래는 이미 경험했던 건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싶었어요. 야, 너 아무리 지금 네가 기술이 좋다고 해도 어려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나 그런 거 말고 난 진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 복잡하게 우체국 가고 택배회사 가서 붙이는 거 이런 거 말고 달랑달랑 쇼핑백이나 봉지에 물건 넣어가지고 출퇴근길에 맞으시죠? 예, 맞아요. 건네받아요. 그럼 물건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뜨는 탈중앙화 현상입니다. 권력이 중앙에서 개인으로 분산되는 거죠. 플랫폼들은 그렇게 수수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 수수료도 없잖아요. 당신들끼리 거래하고 돈 이익 보고 다 하세요. 그랬더니 이 스마트한 신인류가 알아채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나 이용한 사람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알고 와,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2차 경험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공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돈 좋아하시죠? 인간이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아니, 내가 안 쓰던 물건을 주고 현금 10,000원을 받았네? 그 돈을 주머니에 딱 넣고 집에 오는 순간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가격표가 붙고요. 내다 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막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들이 안 입던 가디건 싸구려인 줄 알고 팔았더니 100만 원 넘는 명품이었다. 남편이 안 차는 명품 시계, 아유 이거 오래된 거라 보니까 800만 원에 산대. 몰래 팔았더니 알고 봤더니 3천만 원짜리였다. 이런 글을 보고 엄청 비싼 물건을 헐값에 팔아 넘겼네 크크크 하고 반응하고 재미있어합니다. 이 재미가 팬덤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이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좋아하는 밴드나 연극, 오페라, 게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 야채 마켓도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 유대감으로 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국민 앱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작년 거래액이 약 1조, 중고거래 1000만 시대를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건 조선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요, 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한마디로 물의 팬덤이죠. 강희영이라는 선비가 금강일기라는 책에 금강산 물맛을 아주 TMI 수준으로 적었어요. 금강수를 마셨는데 물이 매우 맑고 차서 사람의 피부와 뼈를 침으로 찌른 것 같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금강수뿐만 아니라 어디서 흐르는 물이고 무슨 맛이냐에 따라 구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최고로 꼽히는 물은 충주의 달천수였대요. 조선시대 때도 어디 물이 맛있더라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 거죠. 덕분에 양반들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물을 먹어보는 재미에 빠집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물 덕후가 율곡이예요. 물맛 보는 게 취미였대요. 황희정승은요, 무거운 물을 분자물이라고 부르면서 맛있는 물이라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최근 솔로 뮤직비디오 라 리사 이걸 찍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틀 만에 1억 뷰를 찍었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팬덤을 만든 것은 리사의 휴먼 스토리 덕이 큽니다. 태국은 불을 독점하고 있는 상류층 하이소와 서민층 로소로 나뉜 계층 사회예요. 이게 오랜 역사에 의해서 이게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그게 분명한 사회라고 합니다. 보이그룹 2PM의 니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명인은 하이소 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블랙핑크의 리사는 로소 출신이에요. 로소라는 평민 출신 소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증명했다는 것. 그뿐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어렵겠죠. 거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해서 어렵게 자라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막 돕고 있다는 것. 이런 스토리가 다 드러나면서 리사의 팬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팬덤은 스토리가 좋으면 더 강력해져요. 왜? 여기서 같이 울리니까. 과거에 자본과 또 절대 권력들, 뭐 방송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점점 약해지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스포츠 게임과 비슷한 새로운 경쟁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콘텐츠의 조회수는요,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만 증가합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조회수는 조작도 할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억대 조회수 영상이 주인공이 되는 건 콘텐츠의 매력이 강력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누르니까요. 이게 너튜브에만 있나요? 지금 디지털 대륙에서 최근에 성공한 드라마 DP도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셜미디어, 영화, 스크린 혹은 먼 무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반응한다. 거울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볼 때 활성화된다. 거울 신경세포는 기업이 팬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거울 신경세포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죠. 이건 또 무슨 전문 용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속의 배우들이 군대 다녀온 나랑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막 이러고 벌 쓰고 있고 막 머리 박고 있고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병, 안준호. 진짜 저는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군대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완전 몰입하게 돼요. 이렇게 화면 속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팬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 고증이 잘 된 드라마, 디테일의 끝판왕, 이렇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박 드라마 DP도 아마 웹툰 원작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몇 년 더 걸렸을지 아니면 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명 작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조회수 1등이 1등입니다. 새로운 룰을 제시한 겁니다. 1등을 독자들이 정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게 한국에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번집니다.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실크로드와 같은 K 팬덤 로드가 동남아에서 열렸다 그랬죠? 동남아는요, 한국에서 떴다는 무조건 봐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아시아에 얼마나 많아요? 40억 인구, 그중에 MZ세대들은 전부 다 웹툰을 보기 시작하고 그걸 자기들이 마케터로 퍼뜨리면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하게 되죠. 여기에 눈독을 들인 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데이터 회사예요. 데이터만 봐. 딴 거는 안 봐. 그런데 웹툰을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를 즐긴다 그러면 당연히 드라마 만들어야지. 그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웹툰 기반의 넷플릭스 드라마들이에요. 한편 저자는 콘텐츠의 가격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팬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건이 붙은 무료 콘텐츠는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만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는 충성도 높은 팬을 만든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무료입니다. 완전한 무료가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딱 반만 동의할게요. 왜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나훈아 노래가 듣고 싶어요. 너튜브 검색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붙어요? 광고. 막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료라는 단어 때문에 반만 동의한 겁니다. 광고 붙어도 보겠다. 실제로 광고라는 조건이 붙은 플랫폼에서도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베이비샤크. 전 세계 너튜브 조회수 1위예요. 94억 뷰가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94억. 어른들은 들으면 이건 더 못 듣겠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눌러서 만든 조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북미로 넘어가면서 진짜 글로벌 넘버원이 된 겁니다. 근데 경쟁 회사가 누구냐?
애기들이 좋아하고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그럼 딱 떠오르는 회사 하나 있죠. 디즈니입니다. 이 엄청난 디즈니가 이 상황에서 엄청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너튜브 1위가 베이비샤크라고? Where is it from? 코리아, 파주.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왕구도 디즈니가 아니라 베이비샤크였습니다. 미국의 쥐, 일본의 고양이 같은 해외 캐릭터들을 부러워했던 우리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걸 애기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푸드 난리예요. 김이다, 또 뭐 김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 유튜버 사이에서는 직접 설탕 녹여서 달고나 만들고 뽑기 하는 영상들이 유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징어 게임 보고 외국인들이 이 배우들이 했던 달고나 뽑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아, 이것도 해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한테 좀비의 위대한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좀비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죠. 킹덤. 그 킹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모자. 야, 쟤네들은 무슨 모자가 저렇게 멋있냐. 그런데 저거 이름이 뭐야? 갓. 오마이갓. 이름도 갓이네. 이러면서 막 갓을 사는 거예요. 한동안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갓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K 팬덤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런 호의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양한 컨텐츠, K-팝, 웹툰 뭐 이런 걸 통해서 I love Korea 그런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으니까 한국 거랑 뭐든 좋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컨텐츠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예측한다는 내용이 책에도 나옵니다. 제니는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그녀는 늘 그 책의 시장성을 예측해 본다.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내 직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있어. K-드라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 대형 출판사 편집자 제니가 어떤 책이 잘 팔릴지 고민하면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K-드라마를 참고한다는 구절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한 3년 정도 S사 미래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미래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이너, 뭐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여러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정말 좋아할 게 뭘까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나리오로 풀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AI 집사가 있어. 집사가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태양의 후예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어요. 송중기 씨 목소리로 오늘 많이 힘드셨지 말입니다. 많이 힘드셨지 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또는 30대, 40대 여성이었다면 얼마나 이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가스불 끄고 커튼 열어주고 뭐 문장 갔는지 봐주고 이런 기술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시나리오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디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도 알아야 하고요. 디자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집착을 통해 풀어낼 때 팬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든 제품은 어떻게 팔지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팬덤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은
강력한 팬덤이라는 겁니다. 어떤 밴드의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유명 인사를 팔로우하는지가 대부분의 젊은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자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광고에 의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인별 프로그램이나 너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브랜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설명의 예시로 운동화를 이야기합니다. 조던 운동화 아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사례는 사과 회사 이어폰일 겁니다. 아니 저 콩나물처럼 쭉 나온 것 같은 이어폰을 왜 32만 9천 원에 팔아? 아니 저 팔릴까? 근데 줄을 서면서 사요. 대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2만 9천 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콩나물을 귀에 꼽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콩나물을 귀에 꽂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과사의 패밀리, 격이 있네 라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한번 너 그거 샀니? 봤어?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괜히 저도 그래요. 막 요즘 이런 거 안 하냐? 요새 건강 체크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졌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팔에 낀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어떤 클래스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사과 기업의 충성 고객이 7억 명이 넘습니다. 최근 브랜드 충성도 조사를 했더니요. 사용자 중 90% 이상이 전 계속 이 회사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덤이죠. 팬덤 경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은요. 올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축하 나오는구나. 어느 회사하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CEO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시작하겠다. 뭐냐?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올해 우선 1억 달러, 1,100억을 투자해서 디트로이트에 유색 인종을 위한 IT 스쿨을 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IT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기업이 해.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좋죠? 느낌적인 느낌 괜찮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걸 사면 그 돈이 결국은 휴머니티를, 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팬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밥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친구 만나면은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물어보고 이제 헤어질 때 언제 밥 한번 한 번 먹자. 하자. 이렇게 이제 밥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개념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대인 관계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언제 먹을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보는 것이 먹방이라는 것이죠. 아유미 씨, 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느끼시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막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예.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달하시는 거기까지? 네, 오. 그래서 저희가 오?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 엄청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풀지? 쿠서, 쿠서.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는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대. 너무 심한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그거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감동.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면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얼굴에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김경환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20,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자,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와.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아.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걸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예,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영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체 경제 활동을 포기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다. 지금 인구의 이제 1% 정도가 히키코모리인데,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과거에 일본이 극심한 경쟁 사회였을 때,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자신감의 결여,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마치코라는 여성이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이제 환각 속에서 벽에다가 막 새기는 글씨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 슬프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거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아주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일단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일본은 방, 우리는 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나와 남의 경계를 나누는 이런 경향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한국의 씨름, 또 일본에는 스모라는 전통 스포츠가 있습니다. 성대현 씨, 네네. 씨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아, 신체 일부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모는 선수들 주변에 하얗게 표시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모래도 좀 얕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라고. 우리나라는 대신 밀면 장외라고 해서 다시 하죠. 그렇죠. 씨름은. 예, 우리나라 나갔어? 그럼 다시. 다시. 예, 일본은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 일본은 왜 이렇게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안과 밖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지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따 또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 나오는 그런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는 이제 보다 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나 학교 폭력은 힘의 행사. 일본은 이제 공동체에서의 배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오, 더 무섭다. 네. 자, 이지메의 역사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전쟁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에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규범 체계를 이제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무라가 이제 마을, 하치가 이제 8팔자예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탄생, 결혼, 장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 불났을 때랑 사람 죽었을 때만 빼고 8가지 일에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뭐 우리 혼자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앱 깔아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이라 이동도 힘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 사망 선고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 일본 왕실에서도 이지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왕의 왕비 마사코 왕비가 결혼했을 때 이제 왕실에 의해서 이지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요? 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사코 왕비가 이제 도쿄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이었는데 1986년에 이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나루히토 왕세자하고 당시 왕세자하고 만나서 왕세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외교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왕실에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 왕세자비가 이짐에 당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짐에 시켰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네. 걸로 하자면 아내가 더 키가 커서.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아니 키가 큰 게 제일 키큰 게 제일 키가 큰 게 제일 큰게 앞에 있었네. 비슷한 그래요? 비슷한 이유. 아니 이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도 괜찮잖아요. 충격적인데? 1993년에 이제 결혼 발표 기자회견서부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랑보다 28초 더 많이 말했다. 저는 욕할 뻔했네. 마사코 왕세자비가 9분 37초, 그리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28초를 더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라고 미리 생각해요. 얘기를 해주죠. 좀 남편보다 적게 얘기하라고.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안 돼, 정말. 네, 국내청에서 이제 왕비가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자, 일본 왕족의 이짐의 스캔들이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시어머니셨던 이제 미츠코 왕후 전 왕후도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지매를 어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드레스 코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모노를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만 양장을 하고 왔다든지 다 남색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 하얀 옷 입고 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입방아에 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귀티는 귀족처럼 생기셨네. 더 예쁘죠? 네, 희한해요. 더 예뻐요. 왕실에서도 이렇게 이지매를 당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서부터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손가락질이라든지 이짐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란도셀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그게 규격입니다. 다른 가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네. 메고 다닌 거군요. 교복이면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치원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들이 복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정장, 목걸이도 금목걸이 안 되고 진주 목걸이. 또 이제 코르사주를 또 어느 위치에 또 해야 되고. 아, 다 똑같이. 아. 와,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지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모닝구 무스메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전 멤버 츠지 노조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딸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어머. 아, 검은 옷을 안 네.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코사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을 받은 거죠. 저건 엄마 자격도 없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신세대 엄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애 입학하는 날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공원 대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공원 데뷔? 예. 네? 처음 공원 가는 건가? 왜냐면 일본에는 고등학교 데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고등학교 처음 가면 고등학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원 처음 가는 게 네. 공원 데뷔? 오. 맞습니다. 네. 오. 유모차 탈 정도의 아이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먼저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이제 신고식입니다. 근데 이날 되게 어머님들 엄청 긴장하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이 데뷔를 잘못됐다가는 이제 잘 그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쭉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뭐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책까지 나왔어요.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에 보면은 화장법. 화장은 짙지 않게 너무 복장은 화려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된다. 그게 더 미니스커트는 절대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또 안 된다. 금기사항이 또 몇 개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뭐 장난감 좋은 거 이런 거 또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이 데뷔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데뷔하기도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 실패한 엄마들 중에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대체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전능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지메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면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참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그 분노가 저기로 가면서 희생자를 따돌리고 막 이제 체벌을 가하면서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일본에 이지메가 있다면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갑질? 갑질. 갑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라고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이제 을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갑질의 동기 역시 그 결핍된 통제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지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네. 되는 거구나. 내가 별볼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메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뭐 문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공연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떼창. 그렇죠. 떼창. 떼창은 이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가 됐죠, 벌써.
에미넴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Real shi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저렇게 하트하시는 분 아닌데. 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참 팬들이 토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의미가 욕이 아닐까? 네 골통을 쪼개겠다라는 아마 표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지. 자, 그 반면에 일본 공연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은 하지만 다르다. 나 때는 좀 이제 신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응원가처럼 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이제 태창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한국 팬들이 네, 아, 네. 한국 팬분들을. 일본에서는 뭐 황성 같은 거는 환호성. 해주시는데 노래를 좀 들어주시는 느낌. 저도 일본의 마마 때문에 한번 무대에 섰는데 정말 큰 돔 무대였거든요. 사방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쫙 깔린 가장 큰 무대였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무섭다. 그냥 뭐 안 들을 거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하는 그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자, 일본 분들이 이제 떼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 공연이 가수들 또는 이제 연희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네, 난 감상자. 저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100%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조용해져야지.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제 탈춤 같은 걸 보면은 이 탈춤 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관객석으로 쑥 들어갑니다. 또는 이 관객들을 불러내요, 무대로. 불러내서 막 연기시키고. 그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노래하는 스타일이 이제 민요 쪽에서 매기고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아리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창하시는 분이 딱 앞에를 뽑습니다. 매긴다고 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렴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죠. 아리아리란 스리스리란 아라리가 난데 남을 돕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자,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계시죠. 이수연 씨. 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취객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구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영상 같은 거 가끔 이제 뜨는 거 보면은 짐차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다 깨져서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치우고 누구는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견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그렇게 남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아이, 조카 같아가지고 그냥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온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혜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라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